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전투기 한 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이래 100년이 넘는 항공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종류의 기계,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수십 년을 매달려 개발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맞느냐며 혀를 내두른 물건, 심지어 미국 자신도 이 물건이 너무 무서워서 단 한 대도 지구상 어떤 나라에도 팔 수 없다는 법까지 만들어버린 전투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F-22 랩터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디선가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는 것을 들으셨거나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가 정확히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왜 미국이 그토록 목숨처럼 숨기는지, 그리고 이 전투기가 항공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투기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아마 이 전투기에 대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전투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경이로운 질문을 품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 미국 공군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련이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수호이 설계국과 미코얀 설계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들이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를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군 참모부는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의 전투기 개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ATF, 즉 선진 전술 전투기 어드밴스드 택티컬 파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요구사항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 F터버너 없이도 초음 속으로 순항하는 능력,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기동력, 그리고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격추하는 압도적인 전자장비,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전투기. 당시 기준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록히드사와 보잉사가 연합팀을 이뤄 제출한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개발 기간, 천문학적인 예산, 미국 최고의 항공공학 두뇌들이 총동원된 끝에 2005년 12월 미국 공군은 공식적으로 F-22 랩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 세계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경악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F-22 랩터의 스펙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능력은 바로 스텔스입니다. 스텔스라는 단어는 현대 군사 뉴스에서 워낙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전투기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KF-21도 스텔스 성능을 갖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F-22의 스텔스는 그 다른 전투기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전투기가 레이더에 얼마나 크게 잡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레이더 반사 면적, 영어로는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레이더에 크게 잡히고 작을수록 작게 잡히거나 아예 잡히지 않습니다. 단위는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먼저 비교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들의 RCS를 살펴보면 미국의 F-16이 약 5제곱미터, 러시아의 Su-27이 약 1015제곱미터 수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레이더의 중형 자동차만 한 크기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적의 레이더에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명사로 불리며 현재 우리 공군도 보유하고 있는 F-35는 어떨까요? F-35의 RCS는 약 0.001에서 0.005제곱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쇠구슬 하나 혹은 골프공 크기로 잡힌다고 비유합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그런데
F-22 랩터의 RCS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약 0.0001제곱미터입니다. 꿀벌 한 마리 혹은 아주 작은 구슬 하나 수준입니다. F-35와 비교해도 10배에서 수십 배 더 작게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실전에서 뜻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발달된 지상 레이더 시스템들은 수백 킬로미터 밖의 일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22 랩터는 이 레이더들의 수십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기 전까지 사실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F-22가 탑재한 첨단 전자장비들은 자신의 레이더 신호 자체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도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동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적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알리지 않으면서도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실전 상황으로 옮겨볼까요? 적군 전투기 조종사가 자신의 레이더를 아무리 돌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맑고 레이더에는 적기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역 클리어라고 무전을 칩니다. 안심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비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미 그의 등 뒤 몇 킬로미터 안에서 F-22 랩터는 냉정하게 조준을 마치고 AIM-120 암람 미사일의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적기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하지만 그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은 이미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입니다. 적 조종사는 자신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공격받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처형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상대에게 당하는 유령의 습격입니다. 그리고 F-22의 스텔스 성능이 더욱 탁월한 이유는 그 스텔스가 단순히 기체의 레이더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바르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F-22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기체의 모든 형상 자체가 레이더파를 특정 방향으로 반사해버리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무기들은 모두 기체 내부 무장창에 숨겨져 있어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외부에 달려있을 때 생기는 레이더 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엔진의 흡입구 내부 팬 블레이드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반사도 별도의 구조물로 막아놓았습니다. 심지어 조종석 캐노피, 즉 유리 덮개에도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금속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F-22 랩터의 스텔스는 기체의 재료, 형상, 설계, 운영 방식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레이더를 기만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두 번째 미친 스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슈퍼크루즈, 초음속 순항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속, 즉 소리의 속도는 고도와 기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시속 1200km 안팎입니다. 보통의 전투기들은 이 음속의 장벽을 넘기 위해 애프터버너라는 장치를 씁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점화시키면 엔진 후방에서 거대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강력한 추가 추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투기 영상에서 꼬리 부분에서 시뻘건 불꽃이 내뿜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애프터버너가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퍼먹는다는 겁니다. 애프터버너를 켜면 연료 소비량이 순식간에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료를 많이 실은 전투기라도 애프터버너를 켜고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몇 분, 길어야 10여 분에 불과합니다. 초음속으로 날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투기들의 초음속 비행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짧게 사용하는 비상수단에 가깝습니다. F-22 랩터가 장착한 엔진은 F-119-PW-100이라는 프레데니트니 사해 쌍발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설계 철학 자체가 기존의 전투기 엔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F-119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순항 상태, 이른바 밀파워 밀러테리 파워 상태에서도 기체를 마 1.5, 즉 시속 약 1800km 이상의 초음속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추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크루즈입니다. 불꽃 없이, 연료 폭식 없이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초음속으로 날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갖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첫째, 작전 반경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연료를 아끼면서 초음속으로 날 수 있으니 기존 전투기들보다 훨씬 멀리까지 날아가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전술적 유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F-22는 초음 속으로 접근하여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적이 반응하기 전에 이미 전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투기라면 미사일 쐈으면 이제 도망가야 해. 근데 F터버너 켜면 연료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지만 F-22는 그냥 최대 출력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적의 입장에서 도저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하 1.5로 접근하는 F-22에 대응해 자신도 초음 속 기동을 하려면 F터버너를 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연료가 금방 바닥납니다. 그리고 F터버너를 켜는 순간 엔진 배기열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F-22의 적외선 탐지 장비에 쉽게 잡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손해입니다. 세 번째 스펙은 추력 편향 노즐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동력입니다. 항공 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기체 주변을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양력을 만들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날개의 각도를 바꾸고 보조 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기체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항공 역학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F-22 랩터의 F-119 엔진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 후방의 배기구, 즉 노즐 자체를 위아래로 최대 20도씩 움직일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투기가 급격하게 기술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날개 주변의 공기 흐름이 충분해서 조종면이 작동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공기 흐름이 부족해서 조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실속이라고 하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추력 편향 노즐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엔진이 뿜어내는 배기 가스의 방향 자체를 꺾어버리면 기체의 속도나 공기 흐름과 상관없이 기체의 방향을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공기 역학이라는 물리 법칙의 제약을 엔진의 힘으로 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에어쇼에서 F-22가 보여주는 기동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던 F-22가 갑자기 기술을 수직으로 치켜세우며 그 공중에서 거의 정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동, 이른바 코브라 기동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수행합니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마치 배럴 롤을 하다가 갑자기 기술을 180도 뒤집어 반대 방향을 향하는 기동도 자유롭게 합니다. 기존의 항공 역학 교과서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기동들이 F-22의 손에 들어오면 일상적인 전술 기동이 됩니다. 이 기동력이 실전에서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비가시 범위 전투, 이른바 BVR 전투가 주류입니다. F-22는 스텔스와 첨단 센서로 이 PVR 전투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근접 공중전, 즉 도구 파이팅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추력 편향, 노즐이 만들어내는 비인간적인 기동력 앞에서 적기는 F-22의 꼬리를 잡기는커녕 순식간에 기술을 돌려버린 F-22의 정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스펙은 F-22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자장비, 그 중에서도 핵심인 AN-APG-77AESA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라고 하면 단순히 적을 탐지하는 장비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22에 탑재된 AN-APG-77 레이더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물건입니다. 이 레이더는 능동 전자 주사 배열 AESA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존의 레이더가 하나의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회전시켜 전파를 쏘는 방식이었다면 AESA 레이더는 수천 개 아주 작은 송수신 모듈들이 배열된 고정된 평면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이 수천 개의 모듈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전파를 내보내고 받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레이더처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능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선 탐지 거리와 정밀도가 기존 레이더를 압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레이더가 단순히 탐지 장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N-APG-77은 적 전투기를 탐지하면서 동시에 적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 강력한 전파를 쏘아 교란하는 전자전 공격기 역할도 합니다. 즉, 레이더와 전자 공격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하면서
각각에 대한 최적의 공격 순서와 방법을 계산하고 조종사에게 헬멧 바이저와 기체 디스플레이에 직관적인 정보로 표시해줍니다. F-22 조종사는 어떤 적기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고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으며 어느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격추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F-22는 편대를 이룬 동료 F-22들과 고속 데이터 링크로 서로의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내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지만 편대 내 다른 F-22의 레이더에 잡힌 적기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내 화면에도 뜹니다. F-22 편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통합 전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스펙들이 실제 훈련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전설이 된 그 숫자 144대 0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6년, 장소는 미국 알래스카. 미 공군은 노던 엣지라는 대규모 합동 공중전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이 보유한 당시 최고 수준의 전투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F-15C 이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F-16 파이팅 펠컨. 이 전투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몰았습니다. 수십 년간 공중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F-15는 실전 공중전 기록 100전 100승의 무패 전설을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예 조종사들과 명품 전투기들의 상대로 등장한 것이 실전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F-22 랩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의 F-22 담당이 된다면 상대방은 미국 최고의 조종사들이 모는 F-15와 F-16 수십 대입니다. 여러분이 모는 F-22는 단 한 자리뿐입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겠습니까? 결과는 F-22의 압도적인 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144대 0. F-22가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편 전투기들이 144번의 가상 격추를 당했습니다. 1대 144.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였습니다. 당시 이 훈련에 참가한 F-15 조종사들의 인터뷰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돌려도 눈으로 하늘을 스캔해도 어디에도 F-22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전이라면 상대를 먼저 탐지하고 전술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헤드셋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방금 격추됐어. 그게 다였습니다. 어디서 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22와 싸우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 전투기는 우리와 같은 규칙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스를 두고 있는데 F-22는 바둑을 두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판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훈련 결과는 미국 공군 내부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F-22는 미국 자신의 전투기이니 이 결과가 좋기만 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 결과는 미국 군사 지도부에게 한 가지 무서운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 기술이 단 한 조각이라도 적대 세력에 넘어간다면 이 압도적인 우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뒤에 나올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이 144대 0이라는 숫자의 맥락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공중전의 역사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역사에서 어느 한쪽 전투기가 다른 쪽을 압도적으로 이긴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F-15 이글은 실전에서 약 100대 0이라는 경이로운 공대공 격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전투기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실전 전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F-15의 이 100대 0 기록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의 실전과 여러 종류의 상대 전투기를 상대로 쌓아올린 누적 기록입니다. 반면 144대 0은 단 하나의 훈련에서 미국 최강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상대로 그것도 거의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압살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운이나 기상 조건, 장비 결함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모의 훈련에서는 그 모든 변수가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전투기와 조종사의 능력만을 겨루게 됩니다. 그 조건에서 144대 0이 나왔다는 것은
현실 전투에서의 결과는 더욱 처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공군이 이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도달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F-22 함대는 적 전투기 수십 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F-22의 공식 임무는 단순한 제공권 확보가 아닙니다. F-22는 전쟁 초기에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적의 핵심 방공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이후 다른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전장 개척자 역할을 합니다. F-22 없이는 현대 미군의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라면 미국이 왜 우방국들에게 팔지 않는가? 팔면 돈도 되고 외교적 선물도 되는데 왜 굳이 법까지 만들어 수출을 금지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99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F-22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던 그 시절 미국 의회에서 이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측에서는 수출을 통한 개발비 회수와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제한적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파의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 데이비드 오베이였습니다. 그는 F-22의 성능 보고서를 들여다본 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전투기에 적용된 기술들은 단 1%라도 잠재적 적대 세력에 유출되는 순간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공중 전력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F-22의 해외 수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예산법에 삽입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오베이 수정안 오베이 어멘드먼트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F-22 랩터는 미국 이외의 그 어떤 국가에도 수출할 수 없다. 단 한 대도, 단 한 개의 부품도. 이 결정이 얼마나 단호한 것이었는지는 그 이후 벌어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F-22를 원했습니다. 아니, 간절히 원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21세기 초반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 자위대는 노후화된 F-4 팬텀 전투기들의 후계기가 절실해졌습니다. 당시 일본이 가장 원한 것이 바로 F-22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측에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 완전한 성능의 버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도 판매해달라며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답변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항상 질적 우위로 양적 열세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F-22는 그 질적 우위를 보장해줄 궁극의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의 최후 방국이자 중동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이스라엘의 요청에도 미국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전투기만큼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논의 자체가 의미 없었습니다. 법으로 막혀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이토록 단호하게 수출을 거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입니다. F-22에 적용된 스텔스 도료의 정확한 성분과 코팅 방식, F-119 엔진의 설계 기술, 추력 편향 노즐의 메커니즘, ANAPG-77 레이더의 신호 처리 알고리즘,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F-22의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의 스텔스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검이 유출되면 최강의 검을 막는 방패도 함께 유출되는 셈입니다. 둘째는 동맹국들의 정보 보안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이라도 그 나라의 정보 보안이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동맹국들을 통해 적대 세력에 유출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F-22처럼 기술 유출의 대가가 너무나 큰 물건은 아무리 신뢰하는 동맹국이라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셋째는 미국의 절대적 공중 우위 유지 전략입니다.
미국은 F-22를 통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심지어 동맹국조차도 감히 미국 공군에 도전하지 못하는 공중 패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F-22를 동맹국들에게 판매하는 순간 그 나라들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공중 전력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희석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이외의 어떤 나라에게도 이 절대적 우위를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설령 가장 믿는 동맹국이라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F-22 랩터는 자신의 압도적인 완벽함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초 미국 공군의 계획은 F-22를 750대 이상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 계획은 대폭 축소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살인적인 가격이었습니다. F-22 한 대의 단가는 대략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 가격일 뿐, 실제로 이 전투기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F-22 한 대가 1시간 비행할 때마다 들어가는 유지 비용은 약 4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도료의 경우 비행 후 기체를 점검하고 손상된 코팅을 수리하는 데만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당 유지비가 같은 시기 개발된 F-35의 서너 배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전략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F-22는 냉전의 절정기에 구상되어 소련의 최신의 전투기들을 상대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F-22가 실전 배치된 2005년에는 이미 소련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고 주요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세력들이었습니다. F-22 랩터가 탈레반의 트럭을 폭격하러 가는 것은 호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절감에 나서고 있던 미국 정부가 F-22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끌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그리고 뒤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F-22의 생산 라인을 조기에 닫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최종 생산 대수는 당초 목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87대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훈련용과 테스트용이었기 때문에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 가능한 F-22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F-22의 생산 라인을 닫으면서 생산 설비와 도구들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F-22를 생산하던 공장의 핵심 제조 설비들을 그야말로 파쇄하고 폐기해버렸습니다. 즉, 나중에 마음을 바꿔 F-22를 더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 라인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천문학적입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두고두고 미국 공군의 두통거리가 됩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러시아의 Su-57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부에서 F-22를 더 만들었어야 했다. 생산 라인을 부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공군은 기존 F-22를 개량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함께 F-22의 후계기가 될 6세대 전투기의 NGADNEXT 제너레이션 에어 다머넌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22가 보여준 것과 같은 압도적인 공중 지배력이 다시 실현될 때까지는 F-22 랩터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투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법으로 수출이 막혀 있어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DNA를 담은 전투기를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를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들 놀라십니다. 저거 F-22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KF-21은 F-22의 날렵하고 위압적인 형상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F-22가 정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공격 설계 원칙들, 즉 레이더파를 효율적으로 반사시키기 위한 기체 형상 설계의 기본 원리들을 K의 F-21도 철저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K의 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에서 원조받은 구형 전투기들로 하늘을 지켰습니다. 전투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엔진 기술, 소재 기술, 항공전자 기술, 레이더 기술, 이것들은 선진국들이 수십 년씩 연구 개발에 매달려 쌓아온 지식의 산물이었고, 후발국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문을 두드리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벽을 대한민국이 뚫어냈습니다. KF-21은 국산화율 65%로 제작되었고, 핵심 항공전자 장비들의 상당 부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AESA 레이더도 국내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2022년에는 KF-21이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고, 이어진 시험 비행들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KF-21이 F-22 랩터와 동등한 수준의 전투기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F-22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과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KF-21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항공 역사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위를 획득했다는 선언입니다. F-22 랩터가 세계 최강 전투기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듯이 KF-21 보라매가 언젠가는 아시아의 하늘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억지력을 발휘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밀리터리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144대 0의 전설, 법으로 막아야 할 만큼 압도적이었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꿈을 우리 손으로 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 F-22 랩터는 그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늘의 전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무기 이야기, 밀리터리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심 있는 주변 분들께 영상 하나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뉴스에서는 절대 이 깊이로 다루지 않는 흥미진진한 무기와 국제 정세 이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